안녕하십니까, 이구군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2시 30분이었습니다. 작년 수능 전날이었고요. 또 경주 지진 1년 2개월 만에 포항에 강진이 찾아왔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피해를 남긴 포항 지진 이제 1년이 흘렀습니다. 무엇이 변했고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이제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포항에서 국내에서 지진이 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들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포항 MBC 특집 토론 포항 지진 1년을 점검한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손창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의 김광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희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부국장이십니다. 김진홍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참 처참했습니다. 직접 겪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각각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고요. 또 생전 처음 겪는 재난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당황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김 교수님 또 손 박사님 연구자들로서 포항 지진 이후에 직접 현장을 찾아서 또 여러 가지 조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연구자들 시선에는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부산대학교 제 연구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식사하고 잠깐 학생들하고 일하는 중간에 지진을 느꼈고 상당히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부산에 있는 사람들 아마 거의 다 대부분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지진 느끼고 바로 이제 포항에 와서 이제 저희들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자료를 분석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일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좀 아쉬운 점들도 좀 있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들도 좀 있고 그렇죠. 예. 네. 손 박사님도 그 현장에 오셨댔죠? 예, 맞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진동을 불행히도 못 느꼈습니다. 이유는 그 당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제가 KTX를 타고 울산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주 지진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진 조기 경보 네.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저는 기차를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차 진동과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진동에 따른 문자를 받고 이제 그게 굉장히 빨리 분석된 지진 조기 경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울산역에 내리자마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협업 체계의 대응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관련된 여러 전문 연구진들, 대표적으로는 지표 지질 조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학이나 지진공학 측면에서의 피해 조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당일날 준비를 해서 바로 현장에 와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조사들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동안 요즘까지도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초동의 어떠한 중요한 조사들을 많이 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경주 지진이 앞에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다음에 대처가 좀 경주 지진 때보다는 좀 낫지 않았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진웅 부국장님도 당시에 포항에 계셨습니까? 저는 그 사무실에서 이제 있었고 저희 한국은행 건물은 중앙은행 건물에 금고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진도 7.5 이상으로 20년 전에 지을 때도 그렇게 지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3층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바로 직원들 1층으로 대피시키고 그날 오후는 이제 업무보다 이제 안전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직업을 못 속인다고 지진이 딱 발생하자마자 이게 포항 지진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네.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한 3-4개월 걸렸죠. 예. 네, 저는 한동대학교에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가 포항 지진 때문에 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때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아주 당황하고
당황한 중에도 많이 좀 잘 대피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당시 당일 또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당황하시고 또 힘들어하셨던 이야기들이 다 지금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토론은 이 포항 지진 원인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포항 지진 이후에 이 포항 경제가 많이 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통계 같은 걸로도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부동산 가격 하락한 거가 가장 좀 큰 이제 피부에 닿는 피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포항시 인구가 약 한 4천 명 정도가 이제 줄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인구가 감소한 거를 과연 지진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시민들이 멀쩡히 살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목적으로 과연 빠진 인력이겠느냐, 아니면 또 다른 그 부동산 투자로 왔던 일시적인 유동 인구가 들어왔다가 또 빠졌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포항의 이제 좀 인구 구조 변화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과거 이제 포스코가 이제 포항제철이 7, 80년대 여기 건설됐을 때 약 한 10만 명 이상이 외지에서 부산, 네. 대구 이런 데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포항으로 이주를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 2013년에 조사를 해봤을 때 포항시 전체의 이제 근로자 중에서 100인 이상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정년퇴직을 네. 맞이하는 그 인력이 약 산업 인력이 5만 3천 명 정도 네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균등해서 나온다고 보면은 이미 은퇴가 이제 러시가 이제 2020년까지 계속 네. 이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이 이제 가족들도 다 외지로 떠나 있고 이제 혼자 이제 직장 때문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네. 그러면서 떠난 그러니까 이제 인력이 결국 좀 있었다. 그 그렇게 베이비 보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퇴직 등등과 관련해서 그 좀 인구가 줄거나 그럴 어떤 요인이 있었는데 이 네. 지진이 어떤 좀 그 방아쇠 당기는 효과를 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실 그렇게 수 보고 있겠네요. 있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포항의 시민들 사이에 이 사진 그 심리적인 어떤 부분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그 얘기보다는 그 원인에 관한 얘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해보겠습니다. 지진 이후 현재까지도 이 지진의 원인이 뭐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로 구성된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 지진을 유발한 원인이 이 포항 지열발전소 건립을 국가가 주관하고 그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이미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 원인이 뭔지를 두고 지질학자들도 아마 세부 전공이나 또 입장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김 교수님 또 그 논쟁의 당사자 중에 한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이 부산대학교 지구물리 실험실에서는 이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 지역에 지진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들을 설치를 해놓고 저희들이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비들로부터 이제 관측된 자료를 이제 분석을 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실험실에서는 그 포항 지진하고 지열 발전하고 관련이 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내용들을 처음에 한 4가지 정도 살펴보고 4가지 정도의 그 현상들을 보면서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지역에서 지진이 어떻게 발생했었는지 지금까지 그런 상황을 좀 봤더니 이 포항 지진 발생하기 이전,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지열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기 전에는 지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던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 지열 발전을 위해서는 지하에 물이 잠시 머물러 있고 물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공간과 통로가 필요한데 이런 공간과 통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을 집어넣게 됐는데 이 시기와 그리고 그 장소가 일치하더라 네. 하는 점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지진이 나고 난 후에 지진들이 발생하는 현황을 가지고 이번 지진이 포항 지진이 어떤 단층에서 일어났는지 지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그 주입정과 생산정이라는 시추공 두 개를 뚫었는데 이 두 개의 시추공 중에 하나는 실제로 단층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주입한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물을 집어넣은 상황들이 좀 이게 지진이 발생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했고 결과적으로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이 전문가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진 자체가 지열 발전 때문에 지열 발전이 에너지를 공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지진 에너지의 대부분은 이미 자연적으로 쌓여 있던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런 에너지들이 쉽게 방출될 수 있는 여건을 지열 발전소 활동이 만들어준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열 발전소라는 게 어차피 언젠가 지진이 발생할 거였는데 그냥 운이 안 좋게 그 시기 그 장소에 지열 발전소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지열 발전소가 없었더라면 작년 11월 15일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겠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는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얘기로 가기 전에요. 이게 제가 좀 듣기에 그 지진이 나기 전에 그 지역에 상당히 촘촘하게 그 지진 계측계 이런 거를 두고 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드문 예라고 들었습니다. 예. 혹시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저희는 사실 부산대학교에서는 이 포항 지진을 미리 생각하고 관측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아시겠지만 2016년도 9월 달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었고요.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포항도 그랬지만 경주 지역에서도 많은 여진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런 여진들을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흥해 이쪽에서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영구 지역을 좀 벗어난 지역이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가 나온 그 결과를 보니까 이상하게 이 지역에서 지진이 나고 있네 하는 걸 느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한 1년 동안 여진 관측을 한 다음에 저희 이 관측망의 일부를 관측 계획의 일부를 좀 옮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기 지진이 안 나던 곳인데 왜 지진이 날까 하는 의문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의 관측소들을 저희가 몇 개를 설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자료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어요. 네. 예. 그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들을 저희가 발표를 했었죠. 좀 우연이겠습니다만 그 데이터가 아주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과학적으로도 사이언스였나요? 그 아주 그 중요한 그 과학 잡지에 지금 논문도 게재하신 상태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주신 말씀을 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요약하자면 일단 그 지역에 전에 지진이 없었고요. 또 물 주입 장소하고 지진이 난 자리하고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는 점. 그다음에 아마도 이게 그 구멍을 뚫은 것이 이 단층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선 박사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도 뭐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분포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지리적인 상황에서의 지진 발생 위치의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진 학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십니다.
뭐 저처럼 이제 지진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에서 이제 향후 어떠한 이제 대응 체계를 논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주 지진이 발생한 그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포항 지진이 발생한 그 상황 불과 뭐 1년 남짓, 1년 좀 넘은 기간 동안에 두 개의 가까운 위치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 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지진학자들이 서로 반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지진학자들은 우선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당연히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넓은 확장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진이라는 거의 현상을 규명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변수들을 몇 개로 좁혀봤을 때 그러한 위치상 내지는 시간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간적으로 넓히거나 시간적으로 넓혀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김관 교수님도 지금 뭐 그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내시면서 그런 부분을 뭐 피력을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부분 추가적인 뭐 데이터 확보,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형태의 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국내 지진학자들 중에 또 일부는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또 논문들을 내셨습니다.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한반도 지각 변형 그리고 그에 따른 한반도 지진 환경의 변화 그로 인해서 경주 지진이 발생했고 또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포항에 있는 지하의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다. 다만 그러한 영향 요인들 중에 정량적인 비중 그 부분들은 이미 뭐 그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조사 결과 그러한 결과들이 국내 연구진, 국외 연구진 여러 형태로든 좀 정량화할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지금 경주 포항 지진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앞에 그 김광희 교수님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면 결국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이 쌓인 에너지가 한반도에 뭐 여기저기 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1년, 지금부터 2년보다 조금 더 전에 경주에서 한번 지진이 났는데 그 뒤에 다른 지역에서는 지진이 나지 않고 이 포항에서 경주 지진에 버금갈 만큼 큰 지진이 그것도 상당히 지표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금 나게 된 원인이 어떤 그 유발 요인이 그 방아쇠를 당기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포항에서 찾자면 특별히 흥해 지역에서 찾자면 지열발전소가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이게 지금 논란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선 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주실 게 있으신가요? 우선 지열발전소의 위치라는 것 자체가 포항 지진의 진원에 어떠한 가까이 있는 것은 물론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뭐 지열발전소의 그런 위치, 그다음에 지열발전소의 그다음에 주입 그 시기.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학술적 소견은 아니고요. 국외나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그동안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알려진 결과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예외 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과연 이게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정도 그 주입량을 가지고는 그 정도 규모와 관련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포항 지진이 그러한 원인이라고 하면 좀 더 숙고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또 국외에서도 이 포항 지진에 관련해서 우리 김광희 교수님도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그 뜨거운 아마 학술장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서 논의가 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국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관관계에 따르면 포항 그 지금 지열발전소의 주입량 그 주입량으로는 그 정도 규모에 나올 수 있고 그거에 약 1000배 정도의 주입량이 있을 때 상관관계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 일반적 데이터 기반의 연구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단정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요소로 정의가 되지 않고 좀 더 복잡한 또 다른 요소들이 가미된다고 하면 좀 더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량화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인들 다 제거하고 일부의 요인들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관계들을 좀 더 학자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또 좀 더 이제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오픈된 자료를 가지고 서로 간에 크로스 체크도 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금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하자면 지금 선 박사님 하신 말씀의 핵심은 결국 주입된 물의 양이 그와 같은 지진을 유발하기에 충분한가? 과거의 연구에 의하면 너무 적지 않은가?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 박사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선 박사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 물을 집어넣은 양과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크기 간의 어떤 비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 관계를 생각을 하면 요번에 발생한 포항 지진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관계식이 그러니까 물의 양과 지진 규모하고의 관계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때는 그냥 물을 뭐 그냥 아무데나 집어 넣었어요. 그냥 임의로 집어 넣었는데 집어넣은 물이 땅 속에서 이제 퍼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퍼져 나가고 한참 퍼져 나가다가 단층을 만나야 되고 그 단층을 만나서 단층이 미끄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뭐 이럴 경우에 물이 얼마나 들어갔고 규모가 얼마나 크고 이런 얘기인데 포항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경우예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층이 있고 그 단층을 뚫고 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확산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물이 주입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양의 물만으로도 아주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생각이 이게 조금 선창욱 박사님께서는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지진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상황이죠.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김광희 교수님께서 이제 뭐 학술적인 배경 이제 김광희 교수님 가지고 계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한 결과 기반을 하면은 아마 그렇게 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치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아직까지도 지금 활용하는 데이터셋 너무 또 밀집된 데이터, 가까운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할 때 그러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편향된 그 분석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결과에서 포항 지진의 어떤 그러니까 그 지열 발전소의 주입정 부분이 포항 지진 지진원에 직접적으로 주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뭐 분석을 해보거나 네. 하진 않았는데 그러한 거 역시 이번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금 공동 연구조사단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결과도 같이 참고해서 저희가 같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얘기, 뭐 소송이든지 뭐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한 가지를 좀 먼저 짚어야 될 게 단층이 만약에 있다면 포항에 지금 지진 난 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에 지열 발전소를 세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말씀을 좀 맞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큰 지진을 겪기 전에 여러 번 전조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를 지열 발전을 위한 부지라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층이라고 의심되는 신호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신호들을 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점이 있고 일단 그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지열 발전을 위한 부지로 선정한 다음에 이제 주입정과 생산정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단층을 뚫고 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물을 이제 그 저류고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주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뭐 물을 조금 주입하면 조그만 지진이 발생하고 뭐 많이 주입하면 뭐 큰 지진이 이걸 이전에 포항 이 지역에서는 아주 조그만 지진을 집어넣는데 아주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그리고 작년 4월 달이었나요? 규모 3짜리 지진이 발생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진을 느꼈다고 네. 신고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규모 3짜리의 지진, 사람이 느끼는 지진, 그것도 기존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이런 지진에 대한 이런 전조 현상들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규모 5.8의 지진이 5.4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물하고 지진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컸다 그러면 계속 물을 집어넣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더 큰 지진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네, 네. 뭐 이런 점들을 뭐 고려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전조 현상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 초점을 요약해 보자고 하면 지금 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좀 나뉘는 지점이 이런 큰 지진을 유발하기에 물 주입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과거에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그 방정식에 의하면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어떤 의견이 있고요. 근데 포항의 어떤 지질적인 요인 그 자체를 보면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항에 이 지열발전소가 지어진 지역에 단층이 이미 존재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지열발전을 한 것 자체가 시도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국장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말씀. 아니요, 관심이 있지만은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단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거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물이 이렇게 엎어졌으면 이게 도대체 누가 건드렸는지, 왜 이게 굴렀는지, 왜 물이 쏟아졌는지를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1년 점검 차원에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지진에 이제 시민들이 다치기도 하고 심리적 트라우마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자다 보면은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숱하게 지진은 많이 겪었는데도 또 한동안 안 겪다가 다시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깜짝깜짝 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어떤 그런 지진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는 과연 또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흥해 그 지역의 복구 내지는 재생 뭐 이런 거는 도시 플랜을 또 조기에 세워가지고 어떻게 또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서도 또 앞으로 발전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좀 원인 분석도 되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병행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조기에 착수해가지고 이제 지진 포항 지역 이거를 좀 빨리 이미지를 탈피해서 그런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도 그 댁으로 돌아가시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또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 중에 이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진과 관련된 소송이 그냥 가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다투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의 어떤 승패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역시 그 지열 발전이 지진의 원인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이 소송과 관련해서 지열 발전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신가요? 저는 이 지진을 부산에서 처음 느꼈을 때부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분석한 자료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제가 논문에서도 썼던 것처럼 선정욱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추가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제대로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생산정과 주입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관측이 되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 자료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사단에만 자료를 제공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어떤 협약 같은 걸 맺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협약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외부에서 그 자료를 접근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뭐 이런 자료들이 일단 공유가 되어야겠다. 이런 자료가 일단 공유가 돼야지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일부한테만 이렇게 이 자료들이 공유가 된다 그러면 뭐 이건 제 걱정이지만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지금 그 우리 김 교수님 언급하신 내용이요. 그 정부에서 지금 대한지질학회인가에 그쪽에 아마 의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항 지진에 관한 공동 연구 조사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결과 발표가 언제인지 아시는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올해 2월부터 1년 네.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공동 연구 조사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국내 지진 학자들, 그다음에 이제 국외 지진 학자들,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이 지구물리 전공자들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대한지질학회에서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의 공유 측면은 아마 그 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 김광희 교수님은 아마 그 공동 연구 조사단이 아니시다 보니까 자료를 협조받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그걸 가지고 추가 분석을 하시는데 아마 문제가 있으신 것 같고 뭐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된다고 하면 발표도 이루어지고 그다음 발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뭐 또 다른 조직이 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활용되었던 자료들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할 텐데 다만 그러한 발표와 더불어 단순히 원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이제 그 공학 전공하거나 아니라 대책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인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러면 그러한 원인에 따른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 부분, 활성화 부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유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한 궁극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일부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정부 특별히 그 산업자원부가 이 일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당사자적인 입장이 있는데 뭐 정부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 조사단을 그 정부에서 구성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그 좀 문제가 아니냐, 공정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시민들 아마 그 소송을 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지진이 작년에 11월에 발생을 했는데 조사단 활동은 이제 한 4개월 가까이 3-4개월 지나서 3월 달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잠깐 들여다보면 아마 그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됐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전문가가 거의 없다. 물론 제가 논문을 쓰긴 썼지만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실제로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이겠죠. 뭐 지열 발전하고 관련된 일을 직접 하셨던 분들.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특별한 뭐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지열 발전 활동이랑 지진이랑 관계가 없다. 뭐 제일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물이 들어간 양이 너무 작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집어넣고 실제 지진 날 때까지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물을 집어넣고 이런 과정에서 지진이 나는 게 뭐 당연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당시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일단 그 조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외국의 전문가들이 한 5분 정도 들어오셨고 국내에도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참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2월 달까지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쯤에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내부에서는 아마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1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보고서를 쓰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단 발표 결과가 아마 좀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방출된 에너지의 대부분 혹은 전부가 뭐 지열 발전 때문에 만들어진 에너지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된 건데 뭐 지열 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층이 있는 곳에 시추공을 뚫었고 단층에다 물을 직접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규모 5.4의 지진이 지열 발전이 에너지를 공급한 것은 아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전 세계 누구도 지열 발전 때문에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가 지진으로 방출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만 왜 이런 상황들이 작년 11월에 포항에서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답을 얻고 싶은 거죠. 네. 이 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들이 뭐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일반 분들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주변의 전공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그게 어떤 데이터로 기반으로 나왔는지는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연장선상에 있는데 어떤 결과 발표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전 과정 그리고 거기에는 뭐 김광일 교수님 기대하시는 그러한 그 로 데이터 그 부분도 당연히 뭐 일부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결과를 이끈 데이터가 있을 테고 또 일부는 직접적인 결과에는 반영을 끼치진 않았지만 어떠한 기업 비밀이나 그런 거에 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나온 그러한 연계선상에 있는 그러한 데이터는 공유가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거기에서 그러한 결과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대한 배경 부분도 지식이 포함이 되지만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신뢰할 수 있으려면 또 다른 어떠한 그 객관적인 뭐 그 전문가 그룹이 한 번 더 다시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예 이 조사단의 결과를 검증하는 또 한 번의 어떤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이제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뭐 어떤 식으로는 100% 모든 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수준의 결과 발표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요 이상의 어떤 궁금증이 있다고 하면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과정도 뭐 어떤 과정으로든 있으면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런데 손정호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아니면 뭐 손정호 박사님이 아니어도 이게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안 된다 하는 의견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물론 이게 기업 비밀이라는 거는 뭐 기업에서 생산한 자료라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에 쓰이려고 그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진홍 부국장님께서 그 보고서에 쓰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큰 재산 피해를 일으켰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피해를 받고 지금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데 이게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공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뭐 그런 취지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과를 냈는데 그 결과에 활용된 데이터면 당연히 기업 비밀이지만
단순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은 그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와 엮여 있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결과에 활용은 안 됐지만 근데 그게 일종의 데이터셋으로 돼 있으면 그 데이터셋은 이제 걸러서 한 번쯤 가공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일부에서는 심지어는 이 자료라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자료를 생산한 사람들의 의지를 반영해서 자료가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현상, 그 발언들이거든요. 과학자들의 신뢰를 좀 점검받는 사태까지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이제 로 데이터가 원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가공한 데이터도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지금 학계에서 이미 이 현상을 보는 서로 다른 또 경쟁하는 그 자체로는 말이 되는 두 개의 가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가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 중에 이 조사단이 어떤 논거를 가지고 어떤 쪽을 결론으로 택했는지까지 일목요연하게 다 좀 그 공개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학문 발전을 위해서도 더 좋고요. 또 우리 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학적인 대책을 세우는데도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이게 방금 이제 선정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 동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이 큰 지진이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으로 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이제 예를 하나 드셨잖아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일단은 뭐 그 모든 지진의 그 근본적인 에너지는 판경계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판경계에서 큰 지진이 있으면 그에 따른 영향이 판 내부에 미치는 거는 당연한 어떤 그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그러한 영향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시간적으로 넓게 보고 공간적으로 넓게 보면 뭐 경주 지진이 포항 지진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 내에는 이미 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지진 발생 환경과는 다른 환경이다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지진 뭐 환경이 바뀐 측면, 패러다임 바뀐 측면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일례로 하나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예가 이제 학계에 보고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반대 의견의 보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편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보고가 몇 번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을 우리가 너무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견 하나가 있다 그래서 이 의견 하나를 뭐 존중을 해야 돼.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 고려를 해봤더니 그건 사실이 아니더라 하는 보고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그게 반영을 해야 사실이라는 측면으로 OX를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처럼 이제 공학하거나 뭐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상호간의 인터랙션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터랙션이 있는 건 맞는데 이걸 연결하기 위한 초기 고리냐라고 하는 부분은 학자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동일본 대지진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이고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나라가 지진이 발생한 환경 자체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다른 환경이다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서로 다른 가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이 가설에서 어떻게 각자 해석했는지를 좀 그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조사단이 내년 2월에 발표를 할 때 가능하면 모든 걸 다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역에서도 11월 15일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한 독자적인 연구단이 지금 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조사단의 자료가 공개가 된다면 이제 지역에 있는 연구단에서도 또 그것을 검증해서 다른 그 결과를 또 뭐 같은 연구 결과일 수도 있고요. 좀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인 얘기를 오늘 좀 그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제가 좀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좀 한 발짝 물러나서요.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여기저기 지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고요. 일본에서는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요. 이 국내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김천에서 우리가 느낄 만한 수준의 지진이 또 났고 북한 지역에서도 지금 났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더 이상 유효한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재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국내에서 지진이 이제 최근에 우리가 2번이나 큰 지진을 느끼고 피해를 입히는 지진들을 경험을 하면서 지진에 대한 생각이 예전하고 많이 틀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진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발생하기 시작한 건 또 아니에요. 네. 아시는 것처럼 뭐 경주에서는 뭐 사람이 한 100여 명 사망하는 그런 지진들이 발생했다는 역사 기록도 남아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특히 우리나라가 지진을 많이 겪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지진을 느끼지 못하다가 사람들이 느끼는 지진의 횟수는 뭐 많이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경주 지진 이전에 네. 우리가 지진을 관측하는 장비들이 참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지진까지도 우리가 관측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통계상으로 보면 지진의 발생 횟수가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우리가 그 통계상으로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진을 관측하는 능력, 그 정부에서 노력을 한 결과다라고 네. 보는 것도 아마 그런 시각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아까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곳에서도 지진이 이제 발생해서 큰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이 우리가 최근에는 겪지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육지보다는 바다에서 큰 지진이 좀 많이 발생했었고, 근데 최근에 뭐 경주 지진도 그렇고 포항 지진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근처에서 비교적, 그리고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얕은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죠. 지금 사회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은 포항에서 비슷한 네네. 지진이 다시 또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일단 이렇게 큰 지진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여진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기상청에서 포항 지진 이후에 이 지역에서 지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걸 이제 공개를 했는데, 뭐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100회 정도 발생한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고,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되었지만 사실 최근에도 사람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장비로는, 기계로는 확인할 수 있는 지진들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에서요? 포항 지역에서. 네. 이런 지진들을 우리가 좀 잘 관측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 확장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왜 그러냐면 워낙 큰 에너지가 지금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단층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단층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단층이 재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니터링하는 일들을 조금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는 뭐 제가 답변드리기 정말 어렵고요.
그렇지만 그런 작은 지진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앞으로 지진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좀 충분히 해야겠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글쎄 그 시민들 중에는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에 의한 것이면 이제 지열 발전을 안 하니까 지진이 이제 안 나지 않겠는가 앞으로 큰 지진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김광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어떤 응력 해소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열 발전과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네. 예를 들면 지금 지진이 발생하려면 그 지진은 그 지진 규모에 맞는 단층이 지하에 있어야만 그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일례로 경주 지진의 경우에는 이제 지하 약 15km 내외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포항 지진은 그 위치에 그 정도 규모를 일으킬 것 같은 단층이 있었던 거죠. 아까 김광희 교수님께서 이제 재활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서 포항 지진이 지금 발생한 이 일대에서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단층이 한번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단층들이 지금 여진으로 지금 안정화를 찾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김광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안은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굉장히 작은 규모의 지진들 계속해서 관측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단층면들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변에 또 활성할 것 같은 단층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진계를 촘촘하게 깔고 그걸 모니터링해서 확인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과거에 가까운 시기에 지진이 발생했었던 증거들을 찾는, 그리고 그 증거들을 토대로 그 주변에 또 지진이 발생할 것 같은 단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요. 다행히도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 포항과 경주 일원, 지금 한반도 동남권 일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인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김진호 부국장님 말씀하실 기회가 많지 않으셨는데 아직도 그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우리 포항 경제 또 시민들 전체의 어떤 사기를 살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경제 쪽이 있기 때문에 뭐 주머니가 풍족해지고 또 외진이 이제 포항을 많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많이 쓰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다운되는 부분이 조금은 개선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피해가 이제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내진 부분에 대해서 주택이건 상업용 건물이건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또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해일, 지진 해일에 대해서 뭐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긴 좀 MBC입니다만은 이런 NHK라든지 이런 후지 TV라든지 민영 방송사까지 다 바다를 향해서 CCTV를 다 설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동일본 대지진 때도 거의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쓰나미가 오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어떤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센터하고 방송국하고 이제 실제 지진 해일이 밀려오는 그 지역의 화면 눈으로 보이는 그런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우리 두 분 전문가님께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박사님 먼저. 뭐 그 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 포항 뭐 북구 흥해 일원에서는 뭐 저희 학자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쌓인 응력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한동안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지진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한 시간을 뭐 우리 시민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고 다시 커갈 수 있는 어떠한 그 토대의 기간으로 뭐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이후에 이미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들 인지를 하실 테고, 그러면 지진이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대비하면 얼마든지 가지고 가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지식을 쌓고 대응책을 마련해놨을 때, 그리고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이 지역에 지금 아직도 체육관에 지금 임시로 생활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그러한 분들도 앞으로는 포항에서 있다고 하면은 더 체계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 또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가 경주 지진 느끼고 나서 경험을 하고 나서 포항 지진을 느꼈을 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10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었는지 우리가 사전에 인지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지는 않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포항에 계시는 분들이고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포항 지진 1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저희들이 그 특별히 원인에 관해서 많은 토론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고 또 서로 대립되는 견해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그 정부 조사단의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사단의 연구 발표도 남아 있고요. 그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미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포항 지진을 많이들 잊으신 것 같습니다. 이 포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도와서 지진을 당한 지역이지만 지진을 가장 잘 극복해서 더 잘 살고 더 아름다운 도시로 성장한 그런 예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